지난주에 1920년대, 30년대 무장 독립운동을 봤단 말이야?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엔 1920년대, 30년대 무장 독립운동을 봤다면 오늘은 의열투쟁, 그다음에 신림양석운동 다 보겠습니다. 의열투쟁은요, 1910년 이전의 의열투쟁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안중근 의사가 191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은 거. 19년이 아니라 1909년. 그치? 1909년이면은 10년 이전이니까 안중근 의사의 의거. 근데 지금부터 볼 거면 1910년 이후의 의열투쟁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의열투쟁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의열단과 의열단이라는 단체와 의열단단의 단장 김원봉 선생님이 나오시죠. 보겠습니다. 의열투쟁의 뜻. 3.1운동은 알다시피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은요. 기본적으로 비폭력 투쟁이 뭐였습니까? 노선이었죠. 기본 노선.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적인 어떤 시위가 기본 노선이었는데 3.1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독립을 쟁취하기 어렵고 독립군을 길러서 이가 조직적인 무장 독립운동이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게 최고야. 그렇지만 독립군의 군사활동은 일단 많은 사람과 비용이 들어가요. 게다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군사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활동의 근거지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해요. 이에 비해 혼자서 혹은 소규모의 비밀 조직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어떤 거란 얘기입니까? 의열 투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열 투쟁은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몰래 잠입해서 분장을 하거나 변장을 해서 잠입해서 폭탄을 던지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전술이기 때문에 의열 투쟁은 여기 나와 있듯이 소수의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뭘 할 수 있냐? 암살, 적진의 파괴 활동을 수행해서 독립군의 군사활동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어떤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장점들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수립 초기부터 적의 수계라는 건 우두머리, 매국노, 친일파를 말하죠. 등 처단 대상을 정해서 의열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자, 우리 의열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분 누구라고요? 약산 김원봉 선생이죠. 김원봉 선생님의 요청으로 작성한, 자, 누구 나옵니까? 지금 신철 선생님 나오는데, 신철 선생님이 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채호는 민중의 직접적인 혁명을 촉발하는 선구적 투쟁 방식으로 의열단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문장은 의열단이라는 단체의 선언문 같은 그러한 구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그러면 누가 혁명의 주체다? 민중이죠.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민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고 그럼 민중은 어떤 방법으로 혁명을 할 것인가? 폭력이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군데? 진짜 독립운동가들은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 이게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모든 제도를 개조해서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지 못하고 사회가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아주 이성적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거다. 대놓고 말하죠. 오케이? 이게 의열투쟁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독립을 할 것이냐. 방법의 차이예요. 무장독립운동은 군대를 키워서 전쟁을 통해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고 의열투쟁은 암살, 파괴, 폭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독립을 앞당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단어들 약산 김원봉 선생이 만든 단체가 뭐고요? 의열단이고요. 자, 이 의열단 선언문을 써주신 분이 누구다? 신채호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쓰신 문장 제목이 뭐다? 조선혁명 선언. 1923년, 20년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920년대 얘기구나, 의열단은. 여기 나오잖아요. 의열단은 자신들의 노선에 대한 정당성을 천명할 선언문의 필요성을 느껴 김원봉 선생이 베이징의 신채호 선생을 방문해서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투쟁 목표를 글로써 써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선언문이 조선혁명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김원봉의 의열단이 활동했던 시기는 1920년대입니다. 알겠죠? 1920년대. 3.1운동 이후 의열투쟁의 문을 처음으로 연 사람은 당시 60대의 강우규였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조선 총독의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 폭탄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한 10개 던지면 2~3개 터질 정도였어요. 이때가 19년인데 그 의열단이 1920년대 만들어지고요. 의열단의 단원들이 조선 총독부나 경찰서, 동양척축 주식회사 등 한국인을 괴롭히는 식민통치기구나 수탈기구에 대해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이어나갔다. 또 항일 사상단체를 이끌다가 일본 왕 암살 시도 혐의로 체포된 박열, 영화도 있습니다. 체포된 박열이나 혈혈단신으로 타이중 의거를 감행한 조명화 거사도 있었다. 타이중, 조명화 선생이 타이완의 타이중시에서 일본 왕의 장인이자 육군 대장인 군이노미야를 칼로 찌른 의거이다. 그때 입은 부상으로 군이노미야는 6개월 뒤에 사망했다. 하야에서도요. 이러한 의열투쟁은 20년대 의열단, 30년대가 되면 뭐가 나와? 한인애국단이 됩니다. 한인애국단을 이끌었던 인물은 김구. 어떻게 기억하세요? 의열투쟁은 여기 봐봐. 20년대, 30년대로 정리하세요. 20년대 김원봉의 의열단, 30년대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되는 겁니다. 30년대 한인애국단 소속의 대표적인 의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있죠.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의열단 단원들, 이 강우 선생 빼고요. 나머지 이 보라색은 다 의열단 단원들의 열사들입니다. 자, 1920년대 활동하는 거 보십니까? 김익상 선생, 조선총독 때 26년에 동척에다 학주 선생, 23년에 종로경찰서의 김상옥 선생, 자, 밀양, 1920년 밀양경찰서에, 그럼 20년 박작 선생은 부산경찰서에, 동경에서는 일본 왕궁에 던졌다. 20년대에 나오면서 누구다?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1920년대 의열단. 자, 근데 이 의열단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방법을 바꿉니다. 독립이라는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독립의 방법을 바꿔요. 여기 보시면 여러 차례 거사를 통해 일제히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언제부터 노선이 바뀐가? 192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개개인이 폭탄을 던지고 암살을 시도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의의는 있어. 일본 애들에게 공포감을 준다는 의의는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독립을 한 단계 끌어낸다는 데서 뭘 느껴요? 한계를 느껴요. 방법을 바꿔요. 뭐로? 의열투쟁에서 오케이 무장독립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합니다. 결국 무장독립운동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아니라 군대를 키우겠다. 그래서 이렇게 노선을 바꾸고요. 단원들이 조선의 식민지니까 우리나라 땅에서는 군사훈련을 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중국의 군관학교, 군인을 키우는 중국의 군관학교로 단원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서 체계적인 군사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여기 나오죠. 김원봉은 의열단을 해산한 후 중국 황포에 있는 황포 군관학교는 원래 중국 애들이 만든 거고요. 여기에 의열단 단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대가 되면 의열단은요.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바뀌었기 때문에 30년대 우리 지난주 했지만 지난주 무장독립운동 1930년대는 중국도 일본의 공격을 맞죠. 31년에 만주가 점령되면서 30년대 무장독립운동은 한중연합작전이었지. 한국과 중국의 연합. 1940년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혁명 감각교를 설립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폭격합니다.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부터 노선을 전환합니다. 무장독립운동으로. 그리고 중국 관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중국 관내라는 건 만리장성 안쪽에 중국 관내에서 활약하던 대부분의 항일단체와 정당을 통합한
민족혁명당 결성에 의열단과 관련된 게 뭐가 있다? 민족혁명당이 있구나.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뭐와 관련돼 있는 겁니까? 의열단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의열단 노선이 바뀝니다. 언제? 20년대 후반, 30년대에는 무장독립운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면 의열투쟁에 따른 다른 입장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0년대는 누구라고? 김구가 주도한 한일애국단이 있어요. 그 유명한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포공원의 의거는 도시락국단은 너무 유명하죠. 이봉창 의사는 어디서요? 일본에서요. 일본 일왕을 암살하려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는요. 자,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의열투쟁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실력 양성 운동이죠. 첫 번째가 뭐였어? 무장독립운동. 두 번째 의열투쟁. 세 번째 실력 양성 운동이 되는 겁니다. 실력 양성 운동 역시 목적은 독립이지만 독립의 방법이 뭔데? 무장독립운동이 독립군 부대를 키워서 전쟁으로 독립을 하겠다. 의열투쟁은 폭력과 테러와 암살로서 독립을 하겠다. 실력 양성 운동은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독립하겠다야. 시간이 얘가 가장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실력 양성 운동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물산장려 운동 나올 거고요. 자, 3.1운동, 요 실력 양성 운동의 첫 번째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물산장려 운동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산품 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물산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국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상품 말고 국산품 쓰자라는 겁니다. 3.1운동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맞서 민족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 한국인이 세우는 기업이 늘어났다. 하지만 일본 기업에 비해 그 수나 자본금이 훨씬 적었고 금융을 장악한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웠다. 또한 자본과 기술이 우세한 일본 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 1920년 연도 기억하세요?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1920년 어디에서 장소 중요합니다.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 등의 주도로 시작된 운동이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자, 지금 다 우리 3.1운동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1920년대를 보고 있어요. 자, 이때 구호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다 뭡니까? 국산품 외형이죠. 토산품이라는 게 국산품입니다. 국산품을 쓰고 근검 저축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자 등을 주장했다. 1920년 평양 조만식 기억하셔야 합니다. 얘 보세요. 가스가리 우거뜬 망가류로 읽으면 안 되죠. 옛날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선생님 어떻게 읽어? 자스가리 우거뜬 망가리우?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옷감이죠.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조선 사람 조선 광목. 광목은 태극성. 오케이? 이 사진 나오면 뭐야? 1920년 물산장려 운동. 1920년 물산장려 운동은 크게 어떤 노선이야? 실력 양성 운동 노선입니다. 이거 가지고 무장독립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의료투쟁에 집어넣어도 안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조선 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역시 이것도 뭡니까?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표어겠죠. 오케이. 언제라고요? 1920년 평양 조만식 선생. 물산장려 운동은 한때 대중에게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토산품 애용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럼 성공했느냐? 아니지. 운동인데 다 실패했죠.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농간으로 상품 가격만 오르는 경우가 있었고 오히려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물산장려 운동은 누구야?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진 자들을 위한 거다. 오케이?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실력 양성 운동 가겠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크게 세 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 민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지금과는 약간 느낌 다르지만 민립의 뜻은 사립이에요. 국가가 세운 대학이 아닌 사립대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일본이 식민지가 된 조선에 대학을 만들지 않았어요. 조선에 대학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조선 사람들 중에 대학에 가고 싶으면 일본으로 가야 돼. 일본 유학. 아니면 소련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 조선인들도 대학을 받을 수 있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 만드니까 그럼 우리 힘으로 만들어 보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얘기입니다. 현대 문명의 세계적 흐름을 받아들여 신문화를 건설해 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났다. 이에 따라 신교육이 강조되어 학교 설립 운동이 활발하였다. 3.1운동 이후 일본이 통치한 게 문화통치인데 문화통치를 표방한 일제가 삼면일교의 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를 증설했지만 즉 세계면에 한 개의 교단학교를 짓겠다는 얘기인데 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한국인의 향양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즉 이 말은 일본이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학교를 좀 더 만들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한 10개, 한 20개씩 짓길 바라는데 일본은 하나 정도밖에 안 지어서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그 뜻입니다. 이에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설립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야학, 밤에하는 거, 강습소 등이 세워져 대중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노력했다.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우민화 교육. 일본은 조선인들을 우민이 뭐예요? 어리석은 국민. 즉 조선인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게 일본의 식민지 교육의 목표였어요. 조선인을 똑똑하게 만들면 안 되겠지. 대항하겠지. 저항하겠지.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교육의 목표는 우민화 교육. 조선인을 어리석은 아이들로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한 교육을 극복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 아래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학을 만들어서 조선인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독립하자니까 이건 무장 독립 노선도 아니고 폭력과 테러와 암살을 하자는 의욕주장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신화어서 운동인 거잖아. 이상재, 아까 우리 무신장려 운동은 조만식 선생이고요. 자, 민립대학 설립 운동, 이상재, 이승훈 등이 주도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어떤 구호가 나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돈을 모금했어요. 구호 보시고 아셔야 돼요.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는 뭡니까? 무신장려 운동의 구호잖아요. 여기서는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가 나오면 뭡니까?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전국적으로 돈을 모으는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러나가 나오죠. 실패했던 얘기입니다. 모금 실적이 예상보다 적었고 일본이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정치운동이라는 구실로 탄압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둘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잊지 마세요. 실력 양성 운동 3개가 나올 겁니다. 3개가. 실력 양성 운동 중에 물산장려 운동, 민립대학 설립 운동, 그 다음에 문명 캐치 운동까지 별 건데 3개 다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민립대학 설립 운동에서 일본이 나중에 자기네가 대학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다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의 서울대입니다. 일본이 만들어서 서울대를 만들어서 친일파 학생들이나 아니면 친일파 자손이나 아니면 일본인들을 가르쳤죠. 자, 자치운동 가기 전에 세 번째 실력 양성운동, 농촌 계몽운동. 선생님이 실력 양성운동은 크게 3개 했어요.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농촌 계몽운동. 1920년대 말부터 민족주의 진영은 궁핍한 농민에게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여기에 앞장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지금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아니랬어요. 이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문명 퇴치, 문명이 뭡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문명이라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명이잖아요. 그럼 문명 퇴치라는 건 뭐겠어요? 글자를 알려서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문자를.
생활 개선 등 농촌의 당면 문제를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농촌 계몽운동의 구호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배우자는 얘기죠. 글자를. 이거는 뭐라고? 농촌 계몽운동이에요. 라는 구호와 함께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전국 순회 강연을 개최하면서 자 조선일보가 펼쳤던 운동이 문자 보급 운동이고요. 동아일보가 펼쳤던 운동은 나로드 여기 나오죠. 나로드 나로드는요 러시아어인데 소련의 언어인데 뜻은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민중 여기서는 농촌으로 가자 민중 속으로 지식인들아 민중 속으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자 이런 뜻이죠. 라는 이름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뭐가? 조선일보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 농촌 계몽 운동 이렇게 조선일보는 문자보급, 동아일보는 푸나로드라는 농촌 계몽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은 한계가 너무 확실했어요. 여기 보시면 물산 장려 운동과 민립대학 설립 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 경제의 자립과 물산 장려 운동은 경제적 운동이죠. 경제 자립.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근대 교육의 보급.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서양이나 일본처럼 자본주의 문명 사회로 발전시키고자 한 민족 운동의 흐름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제 한계가 나오죠. 이 실력 양성 운동의 가장 큰 한계점은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일본이 하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전개됐기 때문에 이건 일본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아니 일본이 허락하는 법이 안에서 일본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미 하는데 어떻게 이게 식민 통치에 타격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런 적극적인 항일 투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탄압하면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한테 돈 모금했잖아요. 모금할 때 일본은 안 건드려요. 쭉 기다렸어요. 돈 다 모아준 다음에 뺏어갔지.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큰 실력 양성 운동의 한계였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김 선생님이 국내에서 일어난 실력 양성 운동 3개가 다 실패했습니다.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이 다 실패하자 이 민족주의 여기 보시면 물산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 등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실패한 상황에서 일부 민족주의 계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일부 민족주의 계열 인사는 이런 말 합니다. 야, 우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꿈은 깨자. 우리 그냥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실패가 되는 거죠. 그 밑에서 정치적으로도 실력 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뭔데 이게? 친일파 돼가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일본 만세 하면은 너무 반감이 있으니까 야 우리 이렇게 실패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하겠니? 이거는 독립운동 하겠다고 목숨 거는 사람한테 뭐 하는 거 되풀이는 거죠. 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야 힘들 거야. 힘들겠지. 그럼 너네가 하는 거랑 똑같죠? 야 오늘 너무 늦지 않았어? 내일부터 해 공부. 혼자 막 스스로 이러죠? 야, 너무 늦었잖아. 지금 한다고 뭐 집중력이 되겠어? 너무 졸린데 다 그냥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새로 시작한 이건 뭔데요? 자기 자신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열심히 했잖아. 할 만큼 모금운동도 하고 했는데 야 일본 너무 세지 않니? 일본 너무 강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그냥 우리 여기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이게 뭔데? 독립운동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차 친일파화 돼가서 나중에 1930년대 40년대가 되면 일본 만세를 부릅니다. 얘네들이.
일본 만세를 부르는데 여기서 일부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하지만 90%예요. 90%.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주의 계열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면서 갑니다. 이광수, 최린, 김성수 대표적인 최친일파가 되죠. 이 등은 일제히 문화 통치에 기대를 걸면서 조선의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한국인의 자치권 참정권을 획득하려는 운동을 전개했다. 결국 일본과 타협해서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은 3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만 초래했고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다가 더 나아가 일본 만세, 일본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철저한 친일파화됐죠. 즉, 이 말이 뭐냐? 1920년대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실력 양성 운동은 실패했고 결과 거의 대부분의 민족주의 진영이 친일파화 돼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치론을 주장하는 자치론자라고 부를 겁니다. 자치론자들은 대부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친일파가 됐죠.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는 주장까지 합니다. 이제 다 나가서 같이 죽자 2차 세계대전 때 얘네들이 하는 얘기죠. 일본에 건너가 조선의회 설립을 청원하는 운동. 일본이 청원하면 그래 너네 불쌍하다. 너네 장난 아닌가? 장난하냐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뒤에 자치운동을 앞장다가 뒤에 적극적인 친일활동. 얘네 다 그래 얘네 다 철저한 친일파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1920년대 국내의 실력 양성 운동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외우셔야 되냐면 정말 지금 우리는 1919년에 3.1운동을 배우고 나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노선은 크게 있잖아요. 무장독립운동, 그 다음에 의열투쟁, 그 다음에 지금 실력 양성운동 이렇게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장독립운동도 다시 크게 두 개를 봤어요. 1920년대와 1930년대. 20년대는요. 뭐부터 출발합니까? 봉오동 전투부터 출발하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기억납니까?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다시 독립군 통합, 삼부 결성, 참정진 이렇게 가다가 30년대에는 한중연합 작전을 펼치는 거 기억나죠? 의열투쟁은 1920년대에는 의열단, 30년대에는 한인 애국단, 이때는 한인 애국단, 이때는 의열단. 자, 신령양성운동, 국내에서 일어났던 신령양성운동 3개.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농촌개몽운동. 결과 실패.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되죠. 야, 우리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자라는 자치론. 뭔 소리야. 절대 일본과는 통합할 수 없어라고 주장하는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왜 이러면. 이 그림 나오는 뭐야? 1920년 국내 농촌개몽운동입니다. 오케이? 무슨 일보? 동아일보인데, 30년이지만, 동아일보. 한글 가르치는 거죠. 어디 가서? 여기 러시아어로 민중속으로라는 뜻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농민운동과 노동.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말 했습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청소년, 소년운동, 여성운동 이렇게 각계각층의 운동을 주도하는 건 다 사회주의입니다. 민족주의자 여기 봐 써놔봐. 실력 양성운동은요. 사상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실력 양성운동은요. 얘는 민족주의자들이고요. 민족주의. 사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이 일으킨 거고요. 여기 4번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이건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보시죠. 농민과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받다. 일제강점기 농민은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계획 오랜만에 나오네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산미 증식은 1920년대였죠. 이러한 계획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생님이 얘기했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가장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 게 농민들이라고요. 소작농은 50%가 넘는 소작료에, 와우, 50%가 넘으면 수확량의 50%를 다 소작료로 주고 나면 도대체 세금 내고 뭐 먹고 삽니까? 지세, 땅값, 공과금,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등 이런 건 원래 지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데 이것마저도 소작인한테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놓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 수가 늘어난 노동자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똑같이 이래도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긴 시간 동안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일본인 작업 감독의 민족 차별적인 학대 행위도 많았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한일 노동자 임금이 나왔잖아요. 1920년대 와우 이게 일본인이죠. 일본인. 근데 일본인 안에서도 남녀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조선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같은 임금을 받았으니까요. 30년대 되면 어때요? 자, 일본에서는 남녀 차이가 좀 줄었지만 일본인과 조선인의 격차가 조금 줄었네요. 자, 어쨌든 굉장히 격차가 심했다. 그래서 이 노동자와 농민이 우리도 봐봐. 이들이 처음에는 농민과 노동자가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야. 이건 생존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을 하고 그다음에 들고 일어난 건 일본 물러가라가 아니고 제발 먹고 살자였어. 그래서 농민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초창기 때는 다 생존권 운동, 먹고 살라고 내가 벌인 운동인데 농민과 노동자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 문제는 단지 누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작은 생존권 운동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독립운동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이처럼 심각한 차별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농민과 노동자 운동이 처음부터 독립운동이었다? 틀려요. 처음엔 단순한 생존권 운동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는 겁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소작쟁이는요. 누가 하는 겁니까? 소작농들이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농민운동이 되겠죠. 소작쟁이는. 땅 주인인 지주의 스타일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소작농들은 우리가 혼자서는 대항할 수 없으니 단체, 조합,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노동조합이죠. 조합을 만들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작쟁이를 전개했잖아요. 처음에는요. 조합 만들어 생존권을 지키는 거고요. 누가?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 아래 농민조합이 활발히 조직되면서 소작쟁이의 횟수와 참여 농민 수가 늘어났고 전국적인 농민운동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도 결성되었다. 20년대입니다. 농민들의 주된 요구는 소작료를 깎고 지주가 자신들에게 떠넘긴 각종 부담을 없애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소작권의 박탈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소작권 이전 반대 요구도 늘어났다. 암태도라는 섬에서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는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죠. 워낙 높은 비율로 소작료를 징수하는 지주의 횡포에 맞서 1년에 걸친 투쟁 끝에 농민의 요구를 대부분 관찰한 대표적 성공한 쟁이죠. 이 암태도라는 섬의 지주는요, 조선인이었어요. 조선인 지주가 더 악랄하게 같은 조선인 소작농들한테 소작료를 뜯어가서 이건 일본 경찰이 봐도 숨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요. 암태도에 있는 농민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농민들까지 함께 힘을 합치면서 연대적으로 일어났어요. 여기 나오죠. 한편 소작쟁이가 발생하면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지주의 편에 섰는데 대부분 여기서는
워낙 소작 농민들의 투쟁도 심각했고요. 워낙 지주가 너무 심각해서 여기 나오잖아. 전남 신안군 암태도 소작인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얼마를 받았답니까? 다른 데는 50% 이상인데 70% 이상의 고율 소작료를 증서하던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 1년에 걸친 투쟁 끝에 소작료를 40% 등으로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참, 이번에 노동쟁이죠. 노동쟁이는 누가 벌이는 겁니까? 노동자들의 운동이죠. 역시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의식과 민족의식이 높아졌다. 이에 노동자 단결과 권익 옹호를 위한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노동쟁이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도 등장했다. 노동자의 요구는 주로 임금 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비인간적 대우와 작업 환경 개선 등 역시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었다.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경찰이 개입하여 탄압했고 이에 쟁의는 점차 뭐로 바뀌어갑니까? 항일투쟁으로 바뀌어가요. 단순한 생존권 운동에서 점차 일본에게 대항하는 항일투쟁으로 변모해갔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원산 총파업이 있죠. 여기 봐요. 소작쟁이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 노동쟁이의 가장 대표적인 건 원산 총파업이 있다네. 여기 이 제목 보세요.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뭐가? 노동쟁이와 소작쟁이는 처음에는 먹고 살자라는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나중에 제국주의 반대 일본 몰아내는 항일투쟁으로 바뀌어요, 성격이.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었다가 30년대 들어서면서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30년대 들어오면 농민과 노동운동은 급진적인 양상으로 바뀌어갔다. 왜? 일본이 다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야? 지주와 자본가의 편을 들어서 농민과 노동운동을 탄압을 하니까 지주와 자본가 똑시 역시 다 누구 편이구나. 일제와 한 편이구나. 얘네를 치려면 먼저 어디를 쳐야겠구나. 일본을 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는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해서 혁명적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만들어 저항했다. 그리하여 쟁의는 어떤 구호가 나옵니까? 여기에 토지를 농민에게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자 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수립하자. 와우, 굉장히 혁명적인 구호가 나오죠. 정치적인 문건이 나오죠. 30년대예요.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폭력투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해설합니다. 해설. 농민 노동운동이 단순히 먹고 살자는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자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뭐 했어? 발전한 걸 보여주는 거야. 성격이. 단순한 생존권 투쟁에서 혁명과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20년대에서 30년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그럼 20년대 단순한 생존권 투쟁이 30년대가 되면서 혁명적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물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하는데 특히 중일전쟁이라는데 중일전쟁은 일본이 중국의 만주가 아닌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사건이고요. 1937년에 일어납니다. 자, 원산 총파업, 노동자 운동 1929년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였습니다. 자, 이 원산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최고의 투쟁 강도를 보여준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이었고요. 일제경찰과 일본인 자본가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이게 생존권 운동 아니었어요. 원산총파업은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노동농민운동까지 모두 봤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유형, 학생운동을 보겠습니다. 학생운동. 자, 다섯 번째는요, 학생들에 대한 운동, 항일학생운동. 이때 여러분 보면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을 겁니다. 이때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막 펼 썼어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갑니다. 부모님한테. 자, 이 그림을 보면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죠. 동맹휴학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동맹휴학. 우리 애들이 만세를 부릅니다. 와우! 좋아요! 같이 휴학하고 학교 안 가요! 장난입니까, 지금? 자, 보겠습니다. 3.1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스스로 항일투쟁의 주체임을 자각했다. 이미 3.1운동 때도 학생들이 나왔던 거 기억나죠? 이에 따라 1920년대가 돼도 20년대 많은 청년 학생 단체가 조직되죠. 민족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청년 학생 단체는 3.1운동 직후 주로 덕, 채, 지의 수양회나 민중계몽을 목표로 활동했으나 즉 처음에는 이런 거 이게 뭔데? 이런 건 다 신영학생 운동과 함께 가는 건데 근데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바뀌죠. 계급 해방을 내세우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직으로 조선청년 총동맹이 창립되었다. 여기 조선청년 총동맹이라는 단체 1924년인데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단체를 함께 아우른 단체죠. 대중 본위의 새 사회 건설을 도모한다. 민족해방의 선포자가 될 것을 기약한다 등의 강령을 내세웠다. 자, 여러분은 느낌 못 가지겠지만 선생님은 읽으면 사회주의 냄새가 아주 그냥 물씬 풍기죠. 선생님 어디서 사회주의 냄새를 민족해방, 계급해방, 계급이라는 단어 사회주의가 가장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사회주의 냄새 납니다. 한편 등교 거부, 너무 좋아요. 수업 거부, 교내 농성 등의 형태로 전개된 동맹휴학투쟁은 우리가 볼 건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60만세 운동. 그 다음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연도 외우세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60만세 운동은 1926년입니다. 연도 외우세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 자, 청년학생 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 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고종의 아들이자 조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서거 이걸 계기로 조선공산당 줄일게요. 조선공산당 1925년 창당되죠.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기억납니까? 천도교 동학이 이름을 바꿨다 얘기했죠. 천도교 학생단체 등이 힘을 합쳐 대규모의 만세 시위를 기획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세죠. 제2의 3.1운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철저히 감시하던 일제경찰에게 계획이 발각돼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관련 인물들이 체포당합니다. 그럼에도 학생단체의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언제? 6월 10일이 언제입니까? 순종의 장례식이죠?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3.1운동 때도 고종의 장례식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6월 10일도 역시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일 수 있었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이 합세하였다. 여러 지역의 학생도 시위나 동맹휴학 투쟁으로 호응했다. 그래서 여기 보이면 비교해놨죠. 60만세 운동과 3.1운동을 비교했습니다. 1919년, 1926년 이때는 고종의 서거가 계기, 순종의 서거가 계기. 자, 이때는 종교계가 주로 준비했어요.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때는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가 연대했지만 사전에 발각됐고요. 평화 시위를 추구했어요.
일제 타도를 위한 민중의 구체적 투쟁 방침과 실천 노선을 제시했다. 어쨌든 60만 세 운동을 준비한 건 조선공산당과 천도교였지만 실천에 옮긴 건 학생이죠. 왜? 얘네가 아까 좀 말했지만 먼저 자극됐기 때문에. 60만 세 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어요. 3.1운동처럼. 하지만 일제 타도를 위해 민중이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투쟁의 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등의 연장으로서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다?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수의 세력이 뭉쳐서 나중에 1926년이잖아요. 60만 세 운동이 1927년에 날 거거든요. 민족유일당 운동. 이 민족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미리 26년에 미리 형성했다. 이런 의의가 있죠. 한편 60만 세 운동 이후 학생들은 독서회나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일제 식민 지배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등 동맹휴학투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했다. 60만 세 운동 때 나왔던 경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운동가 단결하러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뭐 공장, 총파업 나고 소장료, 소작쟁이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노동쟁이나 소작쟁이와도 연결되죠. 그래서 사회주의입니다. 알겠어요? 느낌 가져야 돼요. 아, 사회주의구나. 사회주의의 많은 운동을 많은 영향을 받았겠구나. 알겠죠? 자, 반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가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입니다. 1929년. 1929년 10월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통학기차 안에서 이때는 학교가 많이 없어서 통학할 때 기차 타고 걷기도 하고 했죠.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을 계기로 두 나라 학생 사이에 판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경찰이 일본인 학생만 두둔하자 민족 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이 연대하여 대규모 가두 시위를 전개했다. 시위가 확산되자 이때는 이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신간회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여기 봐. 1926년에 60만 세 운동이 있죠. 그리고 1927년에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냐면 신간회가 결성됩니다. 27년에. 그리고 지금 1929년에 뭐가 있습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기 때문에 60만 세 운동이 일어날 때는 뭐가 없었어요? 신간회가 없었죠. 하지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신간회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신간회. 그래서 27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신간회는 27년에 결성되고 60만 세 운동은 26년에 신간회 이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신간회 이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신간회가 나오는 게 뭐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야. 이때는 신간회가 등장해 이미 2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신간회 광주 지부를 중심으로 학생투쟁지도본부가 설치되어 우리의 투쟁 대상은 광주 중학교의 일본 학생이 아니라 결국 뭐야? 일본 제국주의다. 그러니 투쟁의 방향을 몇몇 중학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일제로 돌리자라고 결의하고 투쟁을 발전시켜 나갔다. 아까 60만 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는 확산될 겁니다. 이 항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듬해 봄까지 가두 시위와 동맹 휴학 투쟁이 계속되었다. 또한 학생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여기에 시민, 노동자가 시위에 가세했고 일본과 만주까지 확산됐어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 중요합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학생이 앞장섰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한, 잊지 마요. 다시 한번. 3.1운동이 19년, 얘는 29년이에요. 딱 10년이죠? 딱 10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이었다. 여기 한번 볼까요? 한 번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광주죠. 광주 고보 중학생 여기 나옵니다. 광주 고보 중학생 충돌이라고 나오죠. 사건, 충돌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광주 고보 중학생 충돌 사건.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광주 고등보통학교의 한국인 학생과 광주 중학교의 일본인 학생의 충돌이 그게 시작, 발단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로 커지게 되는데 이 학생들의 충돌이 전국적으로 커지게 된 계기가 바로 뭡니까? 신간의 덕분이죠. 신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잘 나와요. 60년대 운동 때의 경문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의 슬로건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 자 총파업, 소장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요. 어떤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냐면 교육 얘기가 나오죠. 노예교육 철폐, 조선인 본인 교육제도 확립, 그죠? 여기 학생 대표자 회의 이런 얘기 나오죠? 교내 침입 별대 반대, 학생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의 경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정말 중요합니다. 6번. 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는 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이 결과적으로 탄생한 단체가 신간이기 때문에 완전 중요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지금 이렇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자,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이 선생님이 제목에다 발표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민족혁명의 유일한 전선 만들라, 즉 합쳐라 이런 얘기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 속에서도 60만 세 운동은 그 준비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조선공산당은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천도교는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등이 함께함으로써 양 진영이 단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효율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민족 유일당을 결성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3.1운동 이후에 3.1운동 이전까지는 사회주의가 없어요.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었고요. 아까 말했던 민족주의 계열이 벌인 운동이 바로 실력 양성 운동 이거지. 실패했어. 실패했기 때문에 타협론자들, 즉 일본의 일군과 타협하자라는 얘기, 즉 자치운동이라는 얘기가 다 침입화되는 거죠. 보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애들이 민족주의 안에서 다수였어. 얘네가 너무 많았단 말이야. 얘네들보다. 그러면 민족주의 운동 진영에서는 대부분 애들이 자치론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어요? 다음. 사회주의 계열은 아까 말했던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일본이 공산당을 무조건 탄압하겠다고 하면서 얘네는 쪽수는 진짜 많았어요.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만들자마자 불법단체가 돼버려요.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가보다 더 싫어했던 게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박열열사 영화를 보면 일본 경찰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보다 더 싫어하는 게 일본인 아나키스트들입니다. 걔네도 엄청 탄압당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인 사회주의자들.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 잡아봐. 민족주의 계열은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쪽수가 너무 없었고 왜 다일로 갔어. 사회주의 계열은 정말 인원은 많은데 불법이 돼버린 거야. 어때요? 서로가 필요하죠. 사회주의 계열은 그 수많은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이 필요했고 민족주의 계열은 이름은 있는데 쪽수가 없잖아요. 조직도 없고 인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신간하게 나오게 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볼게요. 중국에서는 민족혁명의 유일한 전선을 만들라는 주장에 따라 당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우리처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되어 있었던 거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 계열을 지배한 거고요. 대만이 민족주의 계열의 후신입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50대 50의 비율로 영토를 반반 점령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너무 사이즈 차이가 나죠. 중국 본토와 대만. 오케이.
그래서 이 당시 중국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나뉘어져서 각각 일본과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중국에서도 민족유일당 촉성회가 조직되었고 만주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삼부통합운동을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게 일어났고 만주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삼부통합운동 기억납니까? 우리 무장독립운동은 30년, 1920년대 후반에 삼부통합운동 때문에 두 개로 북만주, 남만주로 나눠주죠. 삼부통합이 열렸다.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 이게 일본이 1920년 조선공산당 만들자마자 만든 법으로 이걸로 일제 탄압에 직면한 사회주의 진영이 치안유지법으로 누굴 쳤냐면 일본이 공산당을 쳤단 말이야, 조공을. 사회주의를 치면서 얘네가 도저히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사회주의 진영이 선언한 선언, 잊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건 민족주의 계열이 선언한 게 아니고 사회주의 진영이 선언한 선언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이 우리 못 살겠다. 정우의 선언을 통해 민족주의 진영과 우리 힘합치자 연대를 주장하면서 얘네 뭐가 필요하다고?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일본이 이걸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회주의를. 그래서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이상재, 안재홍 등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인데 자치론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가 바로 비타협이거든요. 비타협 등 비타협 노선을 걷는 민족주의자들도 이 자치운동, 얘네들을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자치운동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연대해서 민족운동을 강화하자. 서로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필요성에 맞아 떨어진 거죠. 이 사람들은 인원이 필요했고 이 사람들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민족운동 전선을 통일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인 신간회가 27년에 나옵니다. 당나지 않겠어요? 얘네가 합쳤는데? 규모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친 건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7년.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1907년 신민회, 20년 뒤인 27년에 신간회.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는 비밀결사지만 얘는 공개단체예요. 공개단체. 여기에 일제와 타협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언론계, 불교계, 천도교계, 기독계 등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참여했다. 예, 발표하세요. 너무 잘 나옵니다. 신간회, 강령, 거의 안 빠져요. 여기서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가 누굴 말할 것 같아요? 앞에 나왔잖아. 얘네. 자치론자들이죠. 야, 우리 일본이 강하니까 일본 망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자라는 얘네를 기회주의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어? 자치론자라고 불러요.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얘네를 신간회가 개비판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 얘네들을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자, 민족유일당 운동에서 이건 국내 얘기고요. 국내. 이렇게 보시면 1번 중국에서는 민족유일당 촉성회가 조직됐고 두 번째 번호 매기세요. 만주에서는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격제 다시 중국 본토에서는 민족유일당 촉성회가 만들어지고 만주에서는 삼부통합운동이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는 뭐가 일어나고요?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 중국, 만주, 국내로 정리를 하시고요. 다 뭡니까? 이게 다 민족혁명의 유일한 전선, 즉 유일당 운동입니다. 다.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만주에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신간에 너무 중요하니까 가겠습니다. 신간에 완전 중요합니다. 신간에. 신간에는 창립과 동시에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 그럼요. 국민들은 독립운동하는 것도 찬성하지만 분열하는 건 더 싫어해요. 함께 가면 좋잖아요.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1928년 말에는 143개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지휘를 둔 대중적이고 대중적인 정치사회단체를 흥정했다. 그리고 강연회와 연설회, 야학 등을 통해 한국인 착취기관 배격, 일본인의 한국 이민 반대,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 소작 노동증이나 동맹휴학 지원, 만주동포 지원 등 한국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신간에는 이때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일본이 어떻게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을 차별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보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대규모로 계획하죠. 대규모의 민중대회를 계획하려다 집행부 대부분이 구속되는 등 일제히 탄압으로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31년에 타격을 입었다. 새로 구성된 신간의 집행부는 기회주의를 일치 부인한다라는, 처음에 그랬지, 이 청강령과 달리 이게 대부분의 간부들이 못했어. 구속되고, 이때는 구속되고 새로 만들어진 건데, 새로 만들어진 집행주의들이 이제 바뀌는 거야. 이것들이 이 자치론자들과 협력하려 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아까로 봤던 그 친일파, 대표적인 친일파 최린가도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 같아서 나오겠어요. 아니 어떻게 걔네들과 손을 붙잡냐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에 지방지회의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신간에는 필요 없다. 성격이 바뀌었다. 신간의 해소론이 적극 주장되었다. 이는 1920년대 말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동전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투쟁을 강조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어쨌든 신간의 해소론. 해소는 단순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동 형태로 발전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를 없애고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계급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자, 어쨌든 사회주의자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반대에도 전체 회의를 열어 신간의 해소를 언제? 똑같아요. 시민회가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에 해산됐죠. 얘는 27년에서 31년입니다. 이로써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협동전선은 무너졌고 사회주의자의 합법적인 활동 공간도 사라졌다. 그 후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부선한 운동 등 문화학술운동에 주력했고 사회주의 계열은 혁명적 농민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비합법적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을 활발히 전개했다. 각각의 갈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각각의 갈 길을 갔다. 다음요. 민족유일당 운동. 여기 나오죠? 이 두 개 좋습니다. 정회선언 26년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축성회 선언서 둘 다 기억하세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성공을 위해 운동하고 투쟁하는 혁명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기체 아래 모여 하나의 호령 아래 단결해야만 비로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바란다. 일반 동지는 깊이 양해하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한국의 절대 독립을 주장하라. 민족혁명의 유일한 전선 하나로 만들자. 전 세계 피압학 민족은 단결하라. 그래서 북경 축성의 선언도 역시 민족유일당 운동이고요. 정오의 선언은 누가 한 거라고?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세력이 한 겁니다. 우리가 승리를 향해 구체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적극 제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광수요? 나중에 친일파 되죠? 타파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범위가 194페이지까지 여기까지입니다.